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6% 가까이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브랜드 우려, 실적 우려, 정치 리스크까지 다양한 악재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운데 올해 들어 테슬라의 주가는 간밤 6% 급락분을 포함해서 올해에만 44%가량 하락했습니다. 최근 4개월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함께 체크해보시면 출렁출렁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간밤에 급락하면서 주당 가격으로만 따지면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4월 8일보다 어제죠. 직전 거래일에 6달러가량이 더욱더 빠졌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테슬라는 나스닥 100지수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종목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테슬라, 도대체 올해 실적 전망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이번 발표가 최근 EV 판매 부진과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활동 영향을 가늠할 중요 지표로 보고 있어서 이번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된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입니다. 월가의 예상치가 36만에서 38만이었던 거에 비하면 이달 초 발표한 올 1분기 인도량이 33만 6천 대 정도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하면 5만 대가량 감소한 13%가량 감소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금융정보업체 LSEG에서 내놓은 실적을 봐도 답답한 모습인데요. 올해 1분기 212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로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당 이익 같은 경우에는 40센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둘러싼 요즘 뜨거운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파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가 훨씬 더 우세해 보이는데요. 우선 테슬라는 브랜드 가치 하락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역시도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고요. 자율주행 기술이 지연되고 또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중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의 점유율 감소 또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지속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애널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테슬라 브랜드가 하락세를 보이고 중국에서도 위축되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또 오랫동안 테슬라의 낙관론자였던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를 위해 일하는 머스크가 만들어낸 브랜드 손상으로 15에서 20%대의 영구적 수요 파괴를 겪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계 금융기업이죠. 바클레이스는 테슬라의 매도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25달러에서 275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망이 칙칙한 건 아닙니다.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도입이 오히려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졌다면서 지금보다 6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실적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오전 6시 30분에 공개되니 확인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추락 중인 테슬라의 주가 올해 들어 44% 급락한 테슬라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현장의 목소리 오늘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님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보급형 전기차 Y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출시 일정까지 지연된 상황인데요. 최근 테슬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 가까이 추락한 시점에서 이 저가형 모델 출시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일 텐데 연기가 됐단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이제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 확대를 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조금 수정된 걸로 보이고요. 미국 내 25만 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 대한 설비 조정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조립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품들 중에서 중국이나 해외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관세 문제에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가져오는 부품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저가형 모델도 출시가 좀 지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머스크는 6월부터 로보택시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로보택시를 출시했던 구글의 우버,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와 비교를 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왔습니까?
이건 사실 기술적인 기준하고 이제 안전에 관련된 규정들하고 복합적인 문제라서 이걸 뭐라고 네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테슬라의 장점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비용으로 인한 확산성이 있어요. 이제 카메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당 한 500불 미만의 센서 비용. 이게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센서, 라이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2만 불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실시간으로 이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가 없이 비전만 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학습하면서 이제 이걸 헤쳐가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반대로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기상 조건에 되게 취약합니다. 카메라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개나 폭우 시 시야의 한 80%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되게 많고요. 또 특이한 경우 이제 우리는 이제 엣지 케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긴급 차량 식별율이라든지 이런 게 뭐 숫자로 봤을 때 한 92.3% 나왔었는데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99.1%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반면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25년 3월 기준으로 20억 마일 이상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500만 건 이상의 실제 주행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 시스템으로 라이다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한 500m 내외에 있는 이런 물체들을 전부 감지를 하는 데 반해서 테슬라는 25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차이가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접근 방식에 카메라냐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센서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걸 이제 그 자율주행의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현재 SA 기준으로 봤을 때 레벨 2, 즉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걸로 되어서 개발을 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전자가 있는데 옆에서 도움은 잘해 주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거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레벨 4로 시작을 해서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형태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미국의 규제상 테슬라의 지금 레벨 2 정도 수준인데도 뭐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풀어 주겠다라고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헤드라이트가 없고 안전벨트와 에어백과 뭐 이런 게 없는 차도 뭐 주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해줄 거냐 말 거냐는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규제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의 부진을 틈타 중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경쟁 차량을 쏙쏙 내놓으면서 BYD가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전쟁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중국이 이 전기차 점유율 1위 입지를 굳건하게 다져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BYD 같은 경우를 비롯한 샤오미나 니오 등이 각각의 자기들의 주특기를 가지고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 1분기 글로벌 판매가 98.6만 대 해서 전년 대비 거의 한 50% 이상이 늘어났고요. 어 테슬라가 한 33.6만 대인데 이걸 훨씬 이제 확장하고 유럽에서 공장도 지금 짓고 있고요. 샤오미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초고성능차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니오는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가지고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BYD는 이제 멕시코 우회 생산이라든지 뭐 니오가 유럽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공업정보화부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용 동력 배터리에 대한 안전 기준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열폭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배터리 폭발, 열폭주에 대한 화재가 없어야 된다 하는 기준을 만들었고, 이게 신규 차량은 이제 26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차량도 27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이제 수입차에 해당되는 뭐 해외 차종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국 정부에서는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기술 수준을 해외에도 지금 퍼뜨릴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이제 예상이 된다. 즉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아질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위 굳히기에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보면 미국 관세 영향에 안 미치는 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무역 전쟁 속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 지금 내일 실적 발표 후에 투자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이 머스크의 정보 효율보 퇴임 시점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정보 효율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 고용이라서 180일인가
넘으면 이제 기간이 만료하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만둘 때가 되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만두기 전에 로보택시에 관련된 걸 어떻게든 이제 뭐 규정을 풀어서 이제 허용되게끔 만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실적 내일 발표될 것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판매량이 줄었고 지금 이미지가 좀 나쁩니다마는 실제로 모델 Y에 대한 신형에 대한 수요 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아닐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에 관련된 부분의 관세들은 계속 이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와 포스코가 또 손을 잡았습니다. 2차 전지, 철강 같은 전방위 산업 협력을 추진해서 미국 관세 파고를 돌파하겠다라는 전략인데 글쎄요, 교수님은 이 두 기업의 동맹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당장 급해서 힘을 합친 건 맞고요. 그렇지만 아무 효과가 나지 않을 거라고는 절대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원가 절감 부분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공급하고 있는 이제 고니켈 양극재로 배터리 패킷 가격을 한 15% 정도 줄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25년 말부터 아이오닉 7에 적용될 거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 대한 투자 플러스 이걸 가지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회피하고 또 원가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철강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에 있어서도 원가를 훨씬 더 낮출 수 있어서 뭐 50만 대 정도 목표에 적용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완공된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사실 중국산 부품의 의존도가 한 4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과도 테슬라의 실적 발표 D-1 관전 포인트와 또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꼼꼼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를 향한 월가의 시선이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월가에선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 밤사이에도 한 6% 또 한 번 급락을 했거든요. 테슬라 실적 우리 백도희 부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아까 뭐 동기로 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분기로 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컨센 자체가 이제 매출액이 약 218억 1천만 달러 정도 되고 주당 순이익으로 따지면 0.43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 4분기 매출 대비해서는 272억 달러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고요. EPS도 0.74달러 대비해서는 현저히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내구재 소비도 같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자체는 지난달에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만 갖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내구재 전체에 대해서 소비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도 영향을 좀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경쟁 심화 네. 그리고 이제 인도량 감소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적으로 판매 전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낮은 저리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자체가 테슬라의 수익성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량이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의 그런 전기차에 대한 공세가 이제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지금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네. 네, 미국 내에서도 뭐 지금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공격적인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지금 불매 운동이 너무 심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도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반 트럼프 정서도 상당하잖아요. 이게 네. 이제 또 이제
그 둘의 브로맨스 때문에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세트로 좀 많이 좀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작년도에 엄청난 성장을 보였던 에너지 저장 산업이 있거든요. 60%대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의 기대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실화 이런 기대감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봐야 할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Y 생산도 연기가 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행거리 조작 문제도 나왔고요.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지금 출시가 늦어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테슬라가 부진하다면 국내 전기차 관련 업체들도 그 실적에 타격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또 한 번의 하방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차장님? 일단 배터리라든지 부품 공급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생산 지연이 됨에 따라서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배터리 공급 업체들은 생산 일정들이나 공급 일정들을 미리 맞춰놨을 텐데 그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조금은 뒤로 좀 수년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의 경쟁 구도의 변화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테슬라가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는 또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독보적으로 좀 앞서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의 일부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또는 차량의 어떤 제조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품질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조금씩 뺏기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내 시장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부진에 따라서 어쨌든 이번에 출시되는 모델이 저가형 모델이라고 한다면 현대차, 기아차도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거든요.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는 국내 자동차, 특히나 전기차 쪽의 시장 관련해서는 오히려 국산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국내에서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잘 팔릴 수도 있는 테슬라가 좀 출시가 늦어지면서 그쪽으로 좀 소비가 좀 진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계 조작 논란 같은 이슈는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에 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면서 다른 업체들로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큰 게 계속해서 이슈가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시 지연이 한 3개월 또 한간에는 내년으로 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과 같이 좀 타협을 하게 된다면 기술력이라든지 품질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테슬라 역시도 그 부분들 좀 딛고 일어서면 주가 자체가 워낙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역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불거지는 이슈들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는 가운데 다시 재차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타격은 피해갈 수 없겠지만 테슬라의 주가도 그렇고 2차 전지의 주가도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임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테슬라의 희망이 되어주는 사업에 한번 또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로보택시 사업인데요. 지금 로보택시 사업 테슬라 쪽에서 본격화되면서 전기차 판매 하락세도 일단락될 거다, 뒤집힐 거다라는 분석이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로보택시라는 것은 이제 운전대하고 페달이 없는 완전 네. 자율주행 형태의 그런 택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2025년, 그러니까 금년 6월에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공언했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좀 엄밀히 보면 마냥 장밋빛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논란을 이제 차치하고 정말 그렇게 지금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로보택시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엔 자율주행에 대한 그 여러 가지 AI 학습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 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충전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주유라든지, 그러니까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이제 막대한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이제 다 커버를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솔직히 그런 뭔가 로드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규제적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내만 보더라도 이제 각 주마다 규제가 다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그 규제들을 다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릴 만한 일이고 사실 이제 미국을 벗어나서 미국 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된 기준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FSD를 계속 업데이트하려면은 그 자료들이 또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규제적인 측면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임 소재라든지 이 어떤 책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부분도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 10월 달에 로보택시 한다라고 해서 이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그날 반짝 올랐다가 그 다음날 마이너스 8%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때 행사 크게 있었을 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로보택시 이벤트 또한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백두희 부장님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쪽은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자율주행 테마는 우리 시장 기대감에 또 부응을 해서 일시적으로 꿈틀댈 수는 있거든요. 현대차그룹과 한국철도공사가 또 자율주행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리는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주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좀 추세적 상승으로 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장시영 차장님? 뭐 저는 어쨌든 이제 시작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이제 있을 것 시작이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용화 기술의 상용화, 그러니까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FSD 기술의 상용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본격적인 자율주행 기반 뭐 공유 모빌리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잘 된다고 했었을 때는 FSD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다투어서 다른 업체들도 자율주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갖은 노력을 할 거고 그 안에서 기술 경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시장에서 이제 종목을 또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FSD 업그레이드라든지 로보택시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자율주행 테마들이 뭐 급등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와 코레일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협력 역시도 뭐 지자체하고 뭐 시범사업 확대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맥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정책 수의 테마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어떤 정책들을 좀 발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보택시와 현대차 스마트시티 이 이슈는 자율주행 테마를 다시 한번 좀 부각시키기에 충분한 재료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나마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래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종목을 잘 고르신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좀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국내에서 사실은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모듈하는 뭐 퓨런티어라든지 뭐 SOS랩 같은 라이다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뭐 텔레칩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카메라 모듈 센서 부품하는 대형주들 좀 잘 살펴보시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이 시장에서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제 상승 본격적인 추세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산적한 재료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조금은 버퍼링이 걸릴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백두희 부장님, 자율주행 관련주는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자율주행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금년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율주행 레벨로 따지자면 레벨 2 정도는 지금 워낙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 레벨 3도 이제 상용화가 되고 향후에는 레벨 4까지도 보이는 그런 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해가지고 결국엔 차량과 여러 가지 이제 사물들이 연결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테슬라발 자율주행 테마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테슬라 중심에서는 여전히 뭐
이제 레벨 2 플러스 확장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규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러니까 주력 사업으로 현금 흐름이 좋고 플러스 알파로 뭔가 자율주행에 붙일 수 있는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이제 이제 웨이모라든지, 그러니까 알파벳의 이제 자회사죠. 웨이모라든지 아니면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엔비디아. 사실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원쿠가 아니라 투쿠로 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또한 지금 열심히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MOU 체결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쌓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관심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자율주행 관련주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또 사뭇 다르네요. 관련한 종목들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또 테슬라가 열중하는 사업 중 하나 또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옵티머스 대량 생산도 큰 사업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2의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온다면 오늘도 반등에 성공을 해줬던 로봇주들 진짜 본격적인 반등 추세로 진입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해주지 않을까요? 일단 자율주행 시장과 마찬가지로 로봇도 같이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FSD 이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의 주행이라든지 또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플랫폼을 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이 열리려고 한다고 하면 로봇 시장도 빠르게 열릴 수 있고, 오히려 한간에는 로봇 시장이 더 빠르게 열릴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가락 움직임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영상에서 공을 잡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장 내에서 단순 반복 노동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실제로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발주나 수주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빠르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은 로봇 관련해서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관절기를 하는 SPG라든지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CMS라든지 또는 클로봇이라든지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를 사실은 로봇의 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수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쪽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코칩이라는 작은 종목들도 사실은 그쪽에서 기술 개발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소형 전고체 배터리 쪽에 계속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종목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종목들이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각각의 종목별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게 조만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공장 내에서 사실 시메스나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좀 쓰여지고 있고, 네. 이게 수주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PG 같은 경우는 업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RS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수혜 종목으로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를 우리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 등극 소식과 함께 시작을 했잖아요. 테슬라까지 과연 이 모멘텀을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는 서학개미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 근데 주가는 44%나 폭락을 했죠. 테슬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지금 머스크 CEO의 정부 효율부 퇴임을 앞두고 지금 저가 매수 해봄직한지 백두희 부장님 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일단은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지금 홀드입니다. 그래서 홀딩입니까? 네,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저는 지금 기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 있어요. 기회다. 네,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완전 감에다 구간이긴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무엇보다 저는 탑다운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결국에 이제 시장을 누른 부분, 특히 빅테크를 누른 부분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만약에 여기서 일부 철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가장 많이 눌렸던 빅테크들이 가장 빠르게 또 회복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당연히 테슬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제 로봇 쪽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로봇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완벽하게 기술을 갖춰서 정말 실행이 될지 혹은 연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기가 안 되고 제때 이제 서비스가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또 성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시영 차장님은 지금 테슬라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항상 현재 주가보다 낮은 주가를 제시를 하면서 안 좋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뭐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었고 또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었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시면 니콜라 같은 회사는 완전히 도태돼서 없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그 와중에 경쟁에서 이기면서 계속 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뭐 전기차로 시작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는 로봇까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FS 모델이 자율주행의 핵심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에 매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용화와 대중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과 유럽에서 이미 FSD 관련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결과값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북미에서 만약에 로봇택시 출시를 계기로 해서 언슈퍼바이즈드로 완전 자율주행까지 승인이 난다고 했었을 때는 시장에서 이미 게임 싸움이 끝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더 많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섭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의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테슬라의 현 주가 자리 충분히 저가 매수에 범직한 자리다.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벤트가 산적합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몰려있죠. 대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플러스 한미 고위 관세 협상이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두희 부장님. 네, 일단은 뭐 지표 단으로는 PMI 지표를 보긴 해야 되겠죠. 미국과 유로존의 이제 PMI 지표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이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테슬라라든지 알파벳의 실적,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이던스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실적에 녹아들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가이던스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빅테크들이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관세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99가 깨져서 98대로 왔고 달러 미국채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압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가 꿈꿨던 그 시나리오가 많이 어긋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산 시장의 압박이 트럼프한테는 이제 점점 좀 뭐랄까 푸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던 국가들이 자꾸 이제 협상을 조금 미루고 있어요.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할 것 같으면서도 계속 미뤄지는 그런 네네. 모습이고 방금 나온 뉴스 보니까 태국도 지금 뭐 연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관세 협상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좀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트럼프의 리스크가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고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리스크로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를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빅테크, 특히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IT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주도 추천하는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이제 3D 구조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렬이 맞는지 틀린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계측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층이 대세기 때문에 지금 다 쌓고 있잖아요. 낸드뿐만 아니라 DRAM까지 쌓고 HBM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적층되는 그 부분이 틀어졌느냐 안 틀어졌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부분에 다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거래처도 굉장히 빠르게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높은 기술력 대비 그리고 높은 성장력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가셔도 되지 않는 종목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29,000원 그리고 50% 상승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 대금도 많이 쫄아들었거든요. 내일까지는 이런 현상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장시영 차장님. 일단 뭐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금값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달러 역시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황만 보시더라도 기존처럼 시장이 같은 맥락의 어떤 투자 자산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 채권,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세계가 공통적으로 같이 이 강세를 띠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과 달러는 약세, 금은 강세. 이렇게 좀 디커플링 현상들이 좀 곳곳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의 하락에도 독일이라든지 유럽 증시는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버티고 있고 오히려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부 이머징 국가들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수 자체가 시장 자체가 초강세를 나타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라든지 일본 등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하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별, 테마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테마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여전히 수익률 게임이 좀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거래 대금이 사실 크게 늘지 못하는 가운데 시장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좀 크지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어떤 대기 자금들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로 가고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비해서 최근에는 최근 동안에는 사실은 원화가 계속 약세로 진행됐지만 지금은 강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대기 자금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관세가 됐건 금리가 됐건 환율이 됐건 뭔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만 튀어나와도 시장이 급하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뭐 비중별 포트 관리를 조금만 잘 해놓으신다면 뭐 분기 실적 발표 시즌 끝나가는 요 시점 부분에서부터는 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관리를 해놓으시면 충분한 수익을 뭐 하반기까지는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두의 부장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